자, 지금부터 지금 줌 세미나 내용은 녹화 들어갔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녹화본을 제가 유튜브에 올린 상태에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단톡방에 보내드리면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못 오신 분들은 그거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유튜브 링크는 그냥 공개를 다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겠죠? 뭐 다른 사람 봐도 네, 괜찮죠.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요거 끝나고 바로 대전 내려가야 돼요. 대전 내려가서 이제 대전에 크로스핏 지존에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가고, 어제 저희 박스에서 내부 회원들 대상으로 코치들이랑 내부 회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번 진행했고, 오늘 대전 가서 한번 진행하고, 지금 부산에 있는 커넥션이랑 얘기를 해서 일정을 또 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라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전국 다 웬만하면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완전 자기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서 만약에 열면 꼭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존에 오시는 분 있나요? 자, 없네요. 네, 뭐, 네, 저 혼자 하고 올게요. 왜냐면 실습을 해보면 좋으니까,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리면 좀 좋고, 물론 이제 제가 이 팀으로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부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설명드리면 좋으니까. 오늘은 그 세미나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요약된 내용들이 제가 앞으로 드리게 될 프로그램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와드를 프로그램 제가 주면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진행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그 PPT 자료는 실제로 제가 세미나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보시죠? 오케이. 우선은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크리스틴 쇼 세미나 듣는 거,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물으려고 했던 거,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이론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실습으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힌트를 많이 얻어서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SFG라고 캐틀벨 하드스타일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듀런스 프로그램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진 않는데 제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해서 그걸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 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팀의 그 타이틀 자체가 타겟팅 더 위크니스, 게 약점 보완이죠. 약점 보완. 그러면 이 약점 보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뭘 많이 생각하냐면, 내가 리프팅이 단순히 약하다, 아니면 뭐가 약하다, 뭐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단일 종목에 한해서만 약점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종목에서 약하다 이게 아니라 와드 수행 능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냐 없냐, 이거를 사실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팅이 되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프팅이 들어가는 와드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체조 동작이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체조 동작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종목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드의 전체적인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와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브먼트를 따로따로 보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약점 이거 아니고를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동작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요거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되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리학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그 부분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론적인 거를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와드 쪽으로 적용했을 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크리스인저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크로스핏이 고강도 운동인 건지. 이제 이게 고강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크로스핏에 딱 이미지가 박혀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그 고강도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으로 강도가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고강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안 세우고 가게 되면 계속 강도 높은 훈련에만 집착을 하거나 와드 할 때도 자기 계속 지나치게 오버페이스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여기 이거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에너지 시스템 관련된 내용인데,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만약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 나오는 이게 한 10초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15초에 걸쳐서는 우리가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고 파워를 내는 데 쓰는 건데, 이거는 15초 이상을 못 넘어가요. 많이 해봤자 20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힘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큰 힘을 내는 구간이 아니라 작은 힘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큰 힘을 내고 큰 파워를 순간적으로 내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구간을 우리가 무산소 운동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한 15초나 20초 이후부터는 우리가 큰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큰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큰 힘은 아니지만 되게 길게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력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강도를 낮게 했을 때는 반대로 유산소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피로 누적이 되고 개수가 많아지고 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무산소 운동 구간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와드를 시작했을 때 우리 크로스핏 와드 중에서 아무리 짧아도 보통 2분 3분 하잖아요. 2분 3분은. 그러면 2분 3분 운동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을 이용해서 하는 고강도 운동 구간, 유산소 큰 힘을 낼 수 있는 무산소 운동 구간은 사실은 2분 3분 내에서도 지속되기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와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와드, 짧은 와드 상관없이 어떤 와드라도 유산소 운동 구간하고 무산소 운동 구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드 수행 중간에. 계속. 근데 우리는 이게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계속 출력을 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무산소 운동 구간에 힘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을 낼 수 없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오버페이스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블랙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넘어가서 올라올 수 없는 구간이 돼요. 다시 정상적인 페이스를 가질 수 없는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는 건데,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하잖아요.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피로도가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 피로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젖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로도가 최고치가 됐을 때가 우리가 젖산 역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젖산 역치 구간을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자기가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못 돌아가게 돼. 페이스 조절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페이스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얘기할 때 뭐 전투 뭐 이런 구간도 얘기하고 젖산 역치 구간하고 뭐 젖산 역치 훈련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을 저는 그 이론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심박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그 관련 쪽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심박수는 저는 별로 못 믿겠어요.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일단 실효성도 크게 없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게 있잖아. 가슴에 차기도 하고 팔에 차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차고서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와드를 할 때 그걸 차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진짜 최대 산소 섭취량 이런 걸 측정하면서 하는 테스트도 사실 많이 받아본 적도 정말 운이 좋게도 받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로스핏처럼 이 고강도 운동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심박수에서 퍼포먼스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크로스핏 쪽에는 그게 또 그렇게 또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논문 이런 거 살펴보더라도 심박수를 가지고 그런 걸 측정하는 시대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박수에 대한 실효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젖산력치를 체크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젖산력치나 이제 젖산 수치 자체를 측정하는 게 우리에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기회도 사실은 얻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필요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했더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제 세 가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산소 운동 판단 기준이라고 적어놓은 건데 뭐냐면 심박수, 젖산 측정.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호흡 패턴이랑 기술적 수준의 유지, 그리고 행동 패턴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드를 하는 동안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도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계속 무산소의 강도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 구간에 넘어왔을 때 이 유산소 운동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무산소 운동 구간에서 생겼던 그 피로도를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유산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젖산이 쌓이게 되면 이 젖산이란 결국 뭐냐면 그냥 쌓이고 그냥 피로 물질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호흡을 통해서는 그 젖산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산소 운동이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드 중간에도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은 이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쌓인 걸 갖다 계속 회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산소 운동 구간,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 구간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없는 구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 구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다시 페이스가 돌아올 수 있는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아도 회복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고강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 능력치 자체가 부족해 버리면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 능력치랑 무산소 운동 능력치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또 강도 높게 운동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회복에 도움되는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심박수랑 젖산 측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건 실제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뭐냐면 호흡 패턴. 뭐냐면 호흡을 일정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면 일단은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호흡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도 내가 뭐 발 스텝에 따라서 일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런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거는 유산소 운동의 어떤 그런 근육을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저강도 운동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페이스가 바뀌면서 이 자기가 원하는 그 운동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흡 패턴을 거기서 알려줬던 건 뭐냐면 스텝으로 알려줬어요. 스텝. 어떻게 했냐면 최소 4발짝,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딘다고 할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턴에 숨을 크게 뱉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좋은 사람은 이게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4박자에 얘기를 했는데 좀 좋은 사람은 6박자가 할 수 있고 8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박자가 중요한 게 어느 박자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저강도 운동 구간, 그다음 유산소 운동 능력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 힌쇼가 얘기했던 거는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정말 좋은 사람은 이걸 18번 만에 숨을 뱉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4번에 그러니까 4스텝에 호흡을 뱉는다고 해서 이게 그때까지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을 계속 편안하게 하는데 4번 타이밍에 맞춰서 크게 숨을 뱉어주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에 되게 좋은 운동이 수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영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구간에서 자기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참고 그냥 손만 젓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수영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야 그 호흡을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저강도 운동 구간으로 그 패턴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는 거예요. 호흡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달리기에서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저강도 조깅으로 해서 1시간씩 조깅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40분이나 30분, 40분 넘어가면서 몸이 되게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달리면 다리 피로 누적도도 되게 많이 쌓일 것 같고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달리는 거는 달리기가 아니라 조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깅. 예.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이거 좀 이따 제가 또 이게 추천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 들으면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1시간씩 조깅을 하는 거. 러닝이 아니라 조깅. 조깅. 근데 1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1시간을 유지하려면요. 저강도 운동 구간으로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져서 1시간 동안 달리기를 지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조깅의 패턴을 말씀드린 건데 이 호흡 패턴이 모든 동작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러스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박스 점프 오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로잉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만의 이 무브먼트에 맞는 호흡 패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계속 호흡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흐트러지면 뭔가 이 일정한 어떤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흡 패턴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할 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러스터 안에 박스 점프 오버 이런 것들을 월볼 같은 걸 시킬 때 그냥 몇 개 하세요, 빠르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10번 정도를 한 5세트, 6세트 하더라도 절대로 흐름이 템포나 이런 게 무너지지 않는 자기 일정한 그 속도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래서 호흡 패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수준 유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실제로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기록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400m 인터벌 훈련을 5세트를 해. 근데 기록은 3라운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3라운드부터 내가 약점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2라운드부터 뭔가 기조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3라운드에서 기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라운드 혹은 3라운드 초반부터 기조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호흡 패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 수준 유지는 뭐냐면 그 동작의 기술 수준의 어떤 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구간부터 이 달리기 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기 폼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실 그 구간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억지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게 뭐냐면 뭐 스러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러스트를 할 때 이 사람이 한 15개 정도를 누적 개수를 15개 정도는 쳐낼 때는 동작이 계속 일정하게 잘 나는데 어느 구간부터 동작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렉 자세가 무너지고 락아웃 하는 지점에서 바벨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는 거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수준 유지. 그리고 행동 패턴. 이건 어떤 거냐면 와드 중간중간 수행할 때마다 이 사람이 앞에서 보이지 않던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벽에 붙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탄마를 바를 타이밍이 아닌데 탄마를 바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패턴, 기술적 수진, 그 동작에 대한 기술적 수준 유지, 그리고 행동 패턴, 그다음 호흡 패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박수랑 제가 봤을 때 젖산 측정보다도 오히려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부터 보이는 거잖아. 어느 구간부터 이제 무너지는지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하는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습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크리스 인셔가 400m 그 달리기 측정 같은 거 하고 하면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뛰면서 뭐 도와주려고 응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호흡 패턴이 달라지고
달리기의 폼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관찰하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야. 400m로 5세트 한다고 했을 때 400m 5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세트부터 만약에 자세가 그 기록이 무너진다고 하면 3세트부터 너는 체력이 딸리지 않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400m 그러니까 3세트 400m 몇 미터 구간에서부터 너는 그런 기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해 주냐면 자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젖산 역지 구간. 그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로 누적이 계속되면서 이게 페이스를 다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수에게 너가 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점부터 네가 이런 기초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지점이 이때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뭐냐면 그 시점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페이스를 또 조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구간을 되게 편안하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가 완전 고강도 운동 구간을 넘어가는 그 젖산역지 구간을 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지금 게임즈 선수 저스틴 그 1등인 저스틴이 있잖아. 저스틴이 있는 박스에서 몇 주 동안 이도왔는데 거기 박스 대표도 그 훈련을 그 되게 유명한 코치죠. 2017년 그 크로스핏 게임즈 인비테이셔널 했을 때 미국 팀 감독이기도 하고 지금 게임즈 선수들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좋은 코치라면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좋은 코치라면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왜? 선수를 관찰해야죠. 그래서 그 저스틴이 저때 훈련할 때도 그 코치가 아담이라는 코치인데 그 옆에서 그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몇 세트 몇 라운드에서 여기서 기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와드의 성격은요. 고강도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패턴을 분석하는데 좀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만의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드리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제 거는 그냥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본인도 자기 와드를 할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강도 운동을 이게 강도가 되게 높은 운동으로 갖다가 계속 일주일 내내 때려버리게 되면 회복이 점점 느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피로 누적도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잠이 많이 온다, 잠이 많이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예전에는 이 무게로 이 정도를 쳐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무게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 정도 볼륨으로는 몸이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관절이나 뭐 팔꿈치나 이렇게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게 앞에 온다거나 그게 이제 단순히 모빌리티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피로 누적도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몸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그게 자꾸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 저스틴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역도를 고중량으로 잘 하지 않는다고. 이게 잘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몸에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역도는 사실 기술 훈련 위주로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로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스쿼트나 이런 데드리프트 위주의 어떤 아주 클래식한 그런 리프팅 동작으로 그냥 스트렝스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도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역도의 기술적 수준이 올라가고 그런 기본적인 스트렝스가 올라가는데 역도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거 보고 반성이 있는데 저스틴이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적후 훈련을 하는 거 봤는데 적후 훈련할 때 215파운드로 하더라고요. 적후 훈련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되면 사실 걔한테 215파운드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저크의 훈련이 215파운드로 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술 훈련을 하는데 계속 제가 봤을 때 저수가 자세가 너무 이쁜데
그래도 다듬을 걸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다듬을 걸.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역도 코치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다 체크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적인 그 수준에 약간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와드에 집어넣어서 퍼포먼스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게 사실 각 무브먼트에서 자기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 경우는 사실 그 동작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기술 훈련이랑 스트렝스 훈련 틀려요. 기술 훈련을 하면 스트렝스가 늘기도 하고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되면 기술 훈련 느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하지만 사실 기술 훈련과 스트렝스 훈련의 목적 자체는 되게 틀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가리키는 사람도 그렇고 다 보면요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 훈련 같은데 기술에 전혀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스트렝스 훈련인데 스트렝스에 전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스트렝스를 쳐낼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보이고 이 두 개가 사실은 되게 분리돼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훈련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기준을 일단 모르는 죄송합니다. 모르는 코치들도 많고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거기 가서는 스트렝스 훈련보다는 역도 같은 경우는 기술 훈련을 많이 했는데 기술 훈련 미친 듯이 하면 스트렝스 늘어요. 네,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리시켜서 볼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훈련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랑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따라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술 훈련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많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저기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와드를 하는데 자기가 바벨은 되게 자기 바벨 사이클링 동작에서는 되게 자기가 강점인데 와드를 할 때마다 리프팅에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드 할 때마다 오히려 기록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그 리프팅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무브먼트를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리프팅은 잘해. 리프팅은 잘 하는데 와드에서 보통 리프팅은요. 고강도 운동 구간이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중강도, 저강도 정도 강해요. 그리고 무산소성보다는 유산소성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도에 리프팅이 있죠. 원RM 측정하고 헤비 무게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 고강도 운동에 속하는 건데 와드에서 나오는 저강도로 그러니까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마지막에 스포트를 내는 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유산소 운동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리프팅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와드에서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프팅은 강한데 리프팅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리프팅도 강하긴 한데 같이 묶어져 있는 무브먼트에 대한 오버 페이스가 돼서 그게 리프팅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DM에 왔는데 이런 조합의 와드가 자기는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프팅이 자꾸 속도가 안 붙는 것 같아요. 리프팅 연습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 줬냐면 리프팅이 문제일 수도 있고 리프팅이랑 같이 묶어져 있는 와드가 다른 무브먼트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브먼트에 대한 그 움직임에 대한 능력치가 강하지만 그 움직임에 있어서의 자기 호흡 패턴을 몰랐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박스 점프가 되게 자신 있어서 박스 점프에서 엄청 속도를 내버려서 해버리면요.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끝나고 나서 호흡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 상태라면 그 다음 무브부터 바로 속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 박스 점프 오버가 자신 있다고 해서 거기 또 속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을 다 쓰고 나면 이 다른 무브먼트는 당연히 퍼포먼스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하니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더라도 다른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 페이스를 자기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 패턴이랑 기술적 수준 유지
수준 유지랑 행동 패턴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록의 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의 기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건 약간 좀 잘못된 거로 생각하는데 400m를 몇 분 페이스로 뛰어야 된다. 1km를 몇 분 페이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다 내가 기록을 억지로 맞추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한답시고 했는데 무산소 운동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내가 달리기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사실 전혀 무색해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와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와드는 사실은 몇 분 페이스로 우리 그런 거 나오죠. 오픈 같은 거 나오더라도 이 와드가 딱 공개되면 이 동작은 몇 분 페이스로 몇 개를 가야 되고 이 동작은 몇 분 페이스로 몇 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무브먼트에 대한 유산소 운동 구간, 무산소 운동 구간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페이스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에 내가 맞추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페이스가 안 나와. 그러면 옆에서 사람이 반짝했을 때는 야 덤벨 스트레치를 30초 몇 개는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이 사람은 사실 그 운동 구간을 넘어가 버리면 유산소 운동 구간에 무산소 운동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버 페이스가 돼버려서 그 다음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막 코치를 해준답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몇 분 페이스로 계속 몇 개 가야 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페이스가 이미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시간적인 패턴을 알려주기 위해서 옆에서 콜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지금 막 여기서 한두 개 더 들면 지금은 딱 유산소 운동 구간인데 여기서 한 개, 두 개 더 들게 되면 무산소 운동 구간으로 넘어가 버려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푸시해서 한두 개를 더 밀어붙이게 되면 페이스가 오버 페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5분도 사실 운동 기간이 사실 운동 시간이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 이런 게 좀 있어요. 5분인데 1분 정도 했어요. 1분 정도 지났을 때 아직 4분 남았잖아요. 그러면 1분일 때 자기가 좀 힘이 남아있다고 해서 만약 스러스터를 10개를 딱 하고 나서 힘이 남아있는데 5개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밀어요. 근데 더 밀어도 그게 자기가 회복 가능한 그 안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언브로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고 10개를 하고 나서 자기가 10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10개까지 하고 멈췄을 때는 유산소 운동 구간이라서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억지로 더 밀어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호흡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브로큰 같은 경우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만약에 언브로큰을 할 것 같으면 그 언브로큰을 하는 그 구간 자체가 자기한테 확실하게 100% 유산소 운동 구간이거나 아니면 그 와드의 마지막에 제가 스파트를 내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 구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기록 단축이나 기록을 약간 개수를 올리고 랩을 올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밀어붙이기 위해서 언브로큰 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목적도 아니고 이 목적도 아니면서 언브로큰을 해버리면 언브로큰이 끝일 수도 있어요. 언브로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동작이 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못 느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스네치 10개, 뭐 박스 점프 오버, 뭐 로잉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처음 1라운드는 언브로큰을 끝냈어. 근데 뒤로 갈수록 바벨을 계속 잘 안 잡아. 한 개 하고 떨어뜨리고 뭐 하고 자세도 무너지고 그거는 앞에서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힘을 쪼개가지고 3개씩 하던가 5개씩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요 패턴을 연습시키는 실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호흡 패턴을 알고 싶은 그 무브먼트를 한 개씩 잡으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그 데블 프레스랑 월볼이랑 박스 점프 오버 그다음에 또 뭐 스러스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냐면 그냥 시간을 딱 정해두고 이거 이상은 하지 말라고 주문해 버렸어요. 이거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그닥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와드 할 때 한두 개 더 해라가 좀 사실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패턴을 일정하게 자기 회복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약간 멈추는 거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그 덴벨리라는 선수 알죠? 덴벨리가 2015년일 거예요. 2015년 리전으로 해서 랜디라는 와드가 나왔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파워 스트레치 75개 하는 건데
그 영상을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75개를 하는데 언브로큰으로 거의 못을 스네치로 다 끊어내요. 75개를. 근데 그리고 나서도 끝내고 나서 뛰어서 결승선까지 가요. 그러면 75개를 다 한 그 덴벨레에게 그 파워 스네치 75개는 완전하게 유산소 운동 구간이죠. 왜냐면 결승선까지도 뛰어가고 가서 막 쓰러지도 않았어. 막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언브로큰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옆에 다른 선수들 보면 덴벨리 페이스에 쫓겨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언브로큰을 미친 듯이 몰아붙이다가 중간에 바벨을 막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 보여요. 그 사람들에는 그 구간이 유산소 운동 구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략 자체가 되게 틀린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레이스 있죠. 그레이스. 클린앤저크 135 남자 기준으로 135파운드를 30개 하는 그레이스 와드가 있는데 덴벨리가 그거를 1분 1초 59에 끝내요. 1분 그쵸. 1분 1초 59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언브로큰은 끝내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랜드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레이스를 할 때도 그렇고 보시면요. 자세가 계속 안 바뀌고 호흡 패턴은 계속 동일하고 그 바벨을 풀하거나 뭐 여러 가지의 패턴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돼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호흡 패턴, 기술적 수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를 30개, 그레이스 클리엔저크 30개를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강도는 있으니까. 근데 안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 구간인 거죠. 유산소 운동 구간. 예, 그러면 그 엄브로큰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레이스를 할 때 막 처음에 열 몇 개씩 막 끊어낼 수 있어서 클렌저크를 열 몇 개씩 했어. 근데 문제는 막 하고 나서 바벨을 못 잡게 돼요. 그럴 땐 차라리 그 자기가 오버페이스 할 수 없는 구간 밑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 저강도로 유산소 운동 구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개수나 시간이 계속 누적되면 점점 고강도 운동 구간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넘어가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젖산 역지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구간에서 마지막에는 패턴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예.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가 강 무브먼트에 대한 호흡 패턴이랑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쌓여 있게 되면 사실 와드의 그때부터 전략이 나는 거죠. 와드 전략이 야, 이 동작은 몇 초 만에 몇 개 끝내고 이게 패턴이 아니라 내가 이 동작에서는 내 호흡 패턴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내가 몇 개씩 어느 패턴으로 가는 게 몇 초씩 몇 초단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자기의 와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데이터가 아까 말씀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각 움직임에 대한 자기가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달리기를 지금 날씨가 좋고 하니까요. 중간에 달리기를 계속 조금이라도 200m, 400m라도 넣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호흡 패턴 있죠. 하나, 둘, 셋. 요걸 하잖아. 요걸 잘 이용하면요. 아저 사이사이에 넣으면 달리기가 그 리커버리 구간이 돼요, 진짜.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와드를 하면서 해봤는데, 그리고 어제도 그거를 짜서 했었거든요. 그 실습을 할 때 자기가 호흡 패턴을 알고 싶은 무브먼트 한 개, 그 다음에 달리기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3라운드, 4라운드 가도 사람들이 호흡이 안 틀어져.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제가 조절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그 페이스가 계속 끝까지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1, 2라운드에 페이스를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출력을. 근데 만약에 앞쪽에서 그거를 호흡 패턴 이런 거 없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 구간을 왔다 갔다 그러면 뒤로 가서 뭐냐면 오히려 기로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마지막 힘을 내려고 했더니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없어지는 거. 왜? 회복이 안 돼서 계속 피로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이까지 했는데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 어차피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어차피 제가 와드 같은 거를 드리게 되면서 와드는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드릴 건데 드리면서 이거는 이게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시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할지도 모르는 건 계속 단톡방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요 패턴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하나 저 사례를 알려드리면 요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제 사례예요. 제 사례고 지금 아직도 화면 보이고 있죠? 예. 여기 보이실 건데 제가 작년에 SFG라고 캐틀벨 하드스타일 단체에서 자격을 땄어요. 땄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날에 테스트를 뭐 하냐면 캐틀벨 24kg 남자 기준으로 제 체중에서 5분 스네치를 하는 게 있었어요. 5분 스네치. 근데 그거를 100개를 하는 거죠. 100개를 하는 건데 제가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 혼자서 연습할 때는 아슬아슬하게 100개 들어왔었어요. 5분 내에. 근데 하고 나면 그냥 퍼지는 거죠. 퍼지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40개가 한 60개, 70개를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느끼기에도 자세가 무너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솔직히 이게 노랩을 걸면 다 걸 수 있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 요거 보이시죠? 1분에 왼쪽, 오른쪽 5개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혼자서 할 때는 한 번에 하면 처음에 1분에 요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젖산 역치 구간에 가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5개씩 해서 1분에 10개씩 하는 거를 7, 8개 세트를 했었어요. 그러면 7개, 8개 정도 세트를 하게 되면 총 개수가 70개, 8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개는 못 미쳐요. 근데 이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유산소 운동 구간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면 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가 버리니까 유산소 운동 구간으로 딱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10개씩 하는 걸로 해서 좌우 10개, 5개씩 해서 10개씩 하는 걸로 해서 정말 7세트, 8세트 하는 게 되게 편안한 구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전부 다 저한테는 유산소 운동 구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5개씩 했다가 6개씩 하면 1분에 12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7세트, 8세트 정도 하면서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약간 고강도 운동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회복이 불가능한 그 범위를 넘어가진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84개에서 96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적응이 엄청 빨라지기는 그때 뭐냐면 오른쪽 왼쪽을 7개씩 해서 1분에 14개를 하는 것을 7세트, 8세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돼버리면 사실 7세트, 8세트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걸 적응해버리면 이게 예전에는 10개가 내 유산소 운동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12개, 14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유산소 운동 구간이 적응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테스트를 받기 전에 풀로 100개를 다 하는 연습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연습하고 들어갔냐면 테스트만 해보는 거야. 페이스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센치 75개를 2분 30초 내에 들어오는 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때 기억이 2분 15초인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2분 15초인가. 그러니까 75개 하려면 한 번에 75개 다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75개를 다 했는데도 호흡이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서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2분 30초에 75개 하는 게 저한테 유산소 운동을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100개까지 안 했는 거는 피로 누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1분에 14개씩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유산소 운동 노하우니까 넘어와 버리니까 호흡을 가다듬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20개, 20개,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걸 정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100개를 3분 20초에 끝냈어요. 그리고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바닥에 쓰러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걸어서 나왔어요. 예. 물론 마지막에 한 10개 정도는 제가 딱 느끼도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도 이게 내가 만약에 이 100개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10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유산소 운동 구간을 점차 넓혀가면서 내 폭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만 더 하고.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그럼 우리는 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왼쪽에 있는 선수가 패트릭 마카오라는 그 마라톤 선수고요.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인데 우사인 볼트는 이제 100분을 9분 58초에 돌파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사람인데 그 풀 코스를 갖다가 2시간 3분 38초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0m를요 18초 기록으로 42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봤을 때 뭐냐면 그 마라톤이니까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 능력만 생각하는데 100m를 18초 페이스로요 420번 할 정도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 능력만 좋은 건 아니겠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무산소 운동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누가 강조했냐면 크리스 인쇼가 강조를 하는 거야. 크리스 인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로 로잉 200m를 로잉 2000m를 기록을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건데 어떻게 하냐면 2000m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2000m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2000m보다 훨씬 더 많이 탈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능력치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거랑 또 2000m가 안 되는 구간에서 고강도로 때려버릴 수 있는 훈련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그릇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오버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이만큼 커지게 되면 내 그릇 자체가 이만큼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근데 맞는 게 뭐냐면 그 저강도 운동을 할 때 그 심장이 발달하는 구조랑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발달하는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할 때는 그 혈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산소 공급될 때 심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통 전체가 커지는 식으로 해서 발달이 되게 돼요. 자극을 받게 돼요. 근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장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두께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그 펌핑할 때 그 힘이 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동시에 커져야 돼요. 맞잖아. 이게 펌핑을 되게 많이 계속 해주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심박수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갈 건데 이게 통 자체가 크지 않으면 이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통을 같이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저강도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 구간으로 이걸 키워주게 되면 훨씬 더 이게 혈액이나 이런 게 잘 돌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사실 심장을 자극하는 그 자극의 방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 훈련시키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들린다. 그래서 왼쪽 보면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지금 마이크 꺼 계신 분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00m로 훈련한 게 보이죠? 1000m. 그러니까 2000m를 타겟으로 하는데 2000m만 타는 게 아니라 일단 1000m를 타겟으로 해서 통을 넓히는 유산소 운동 구간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보면 75m로 해서 맥스 에포트로 하는 걸 또 고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를 점점 이제 쪼개가면서 2000m의 타겟으로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쪽은 점점 거리를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2000m에 도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이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유산소 운동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고강도 운동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퍼포먼스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와드 싫어하잖아. 달리기 길게 하라면 싫어하잖아. 우리는 짧고 굵은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즈 저스틴 있죠. 저스틴 1등하는 걔 훈련하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걔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강도로 운동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피로 누적도도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항상 뭐냐면 그 고강도의 횟수 자체를 일주일에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에너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에 스프린팅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까지가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에너지 시스템상은요. 그걸 생각했을 때 역도의 원RM을 측정한 거랑 100m를 스프린팅 하는 거랑 효과는 비슷한 거예요. 사실 에너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할 때 걔는 그러니까 역도도 하고 뭐 고강도 운동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 시스템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완전히 절대적인 고강도 운동하고 나머지는 약간 중강도나 저강도로 맞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계속 몸에 스트레스만 주는 그런 스트레스는 잘 작용하면 좋은 거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내가 수용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구간을 넘어가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하는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운동 볼륨을 엄청 많이 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똑같은 와드에서 똑같은 기록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록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효과를 가져가 주진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덴벨리가 예를 들어서 랜디를 파워스트레치를 갖다가 엄브로큰에서 기록을 해서 한 뭐 그때 제가 알기로 2분 몇 초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분대로 만약에 랜디를 맞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기록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운동 효과가 동일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덴벨리는 그게 유산소 운동 구간이었고 누군가는 이 기록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강도 운동 구간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사실 이 운동 컨셉 와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인 게 아니라 운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운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프로그램 받아서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 운동 잘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거기에 나오는 RXT대로 무게를 하고 무브먼트를 했을 때 기록을 얼체 이 기록 정도로 맞춰서 연습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걸 맞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맞춘다고 해서 외국에서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과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 효과 과연 동일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약간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프로그램의 RST를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났을 때 내한테 주어지는 운동 효과가 과연 그 사람들이 얻는 효과랑 동일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맞춰서 사실 스케일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맥프레저 같은 경우도 비시즌 동안은 스케일링을 해서 훈련을 하니까 물론 스케일링 자체의 어떤 기준 자체도 틀리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엄청 고강도를 때리는 운동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패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 근데 혼자서 운동하실 때도요. 진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는 조깅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패턴으로 해서 조깅을 1시간 동안은 하는 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걸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조깅을 1시간 동안 하는데 만약에 1시간 하는데 20분 30분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페이스를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기가 원래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도 일주일에 저는 추천드리는 게 2번, 3번 정도로만 고강도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와드를 할 때는 스케일링을 하셔서 약간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로 조절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몸이라도 다 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트렝스 훈련이랑 고강도 와드를 같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하고 나서 고강도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강도로 완전히 와드를 해놓고 스트렝스 또 하는 거야.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 하는데요. 그죠? 다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쪽에 쏟아낼 수 있는 걸 아끼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만약에 둘 다를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에 집중했었으면 더 운동 성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뒤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으니까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힘을 아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미국에서 제가 역도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무게를 상대적으로 퍼센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요. 그날 저는 하고 나서 가서 뭐 이렇게 와드도 또 하나 해지를 생각했는데 절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집중해서 해버리잖아요. 프로그램 제대로 돌려버리면, 역도도 1시간 반 정도 제대로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역도를 훈련을 하는데 1시간 반 훈련을 하고 1시간씩 훈련하고 또 와드를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역도 훈련에서 힘을 아꼈던 거구나. 아니 뭔가 자기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 거야. 집중을 해서 내가 그날 운동을 해야 될 게 뭐에 대해서 집중할 건지 포인트를 잡으셔서 정확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다 같이 못해요. 다 같이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얘기 됐어요. 역도 캠프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사실은 역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강도 운동으로 고중량으로 역도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 몸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역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역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크로스핏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역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크로스핏의 역도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부분의 그 자기 수강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크로스핏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크로스핏에서 역도의 성격과 역도를 위한 역도의 성격을 되게 비교를 되게 잘해주세요. 예, 잘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크로스핏 선수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은 오버 트레이닝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 트레이닝만. 그리고 이건 크리스 힌처도 얘기했고 저스틴도 얘기했고 거기 저스틴 훈련시키고 있는 아담도 얘기를 했고, 뭐라 했냐면 그 우리는 사실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은 사람을 보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제대로 코칭을 받지 못해서 훈련 제대로 못치 못해서 게임즈를 한두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기의 어떤 몸 관리나 오버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못해서 사실 사라지는 선수도 엄청 많다는 거죠.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가진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만나봤던 그 선수들이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크로스핏은 만약에 게임즈를 가고 싶다, 어느 대회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몇 년은 투자를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게임즈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루키 같은 경우도 왔을 때 이미 크로스핏 경력 자체가 7년씩 8년씩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스틴도 13살부터 크로스핏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보고 2, 3년 만에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운동량이나 이런 게 집착을 해서 자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짧은 와드든 긴 와드든 간에 크로스핏 와드는요, 그 와드 안에서 유산소 운동 구간과 무산소 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강도 출력을 내는 데는 되게 익숙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영역을 같이 발달시키지 않으면 와드 내에서 수행 능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유산소 운동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있다고 하고 능력치가 있다 하더라도 각 무브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턴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것이 그 동작에 대한 유산소 운동 구간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적용시켜야지만이 내 페이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와드에서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안에서도 전략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초에 몇 분 페이스, 몇 초에 몇 개, 이렇게만 정말 무식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페이스대로 가야지만이 유산소 운동 구간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억지로 기록에 맞추려고 하면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오버페이스 되면서 무산소 운동 구간을 넘어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공해 드릴 거는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반드시 요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 정도 조깅을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처음에 하시면 1시간 뛰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속도를 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느린 패턴을 달리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냐면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되게 많은 데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몸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서 호흡 패턴을 약간 1시간 동안 유지하는데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은 저기 달릴 수 있는 그 러닝 구간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하고요. 요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약간 이런 부분이 나는 되게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단톡방에 나중에 따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저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단톡이나 이런 게 제가 단톡 오고 이렇게 카톡 오고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뭐 SNS에서 저 태그 거셔서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 웬만하면 단톡방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주위 사람들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코치분들이랑 회원분들 대표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몰아붙이고 자꾸 뭐 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크로스핏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크로스핏이 아닙니다.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쪼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한 개 더 하라고 쪼고 그러니까 다치니까 원래 아프면서 하는 게 역도다 크로스핏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안 다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칠게요. 크로스핏은 테스트를 하는 거랑 운동이랑 별개의 개념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랑 운동이랑 별개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테스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운동 능력치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정확하게 나가고 싶은 대회가 있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주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즌 동안은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전제 조건 걸었던 게 그게 있잖아요. 오픈을 목표로 해보죠. 오픈을. 그러면 우리는 오픈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난 오픈에서 뭐가 약했다고 해서 그거에 막 집착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거의 패턴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운동 능력치 자꾸 테스트 하려고 하지 말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몇 분 페이스를 얼마 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을 하시려면 내가 그 페이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를 알아가면서 내 페이스를 조금씩 올리는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뭐 몇 분에 들어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와드에 접근하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무브먼트는 이게 여기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유산소 운동 구간을 넓혀가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나중에 질문 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공유 영상은요. 제가 링크를 달아서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반복해서 보실 분들 보시면 되고 달리기 꼭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조깅을 최소한 한 번은 해보세요. 하고 나면 얼굴이 깨어내집니다. 진짜 기분 좋아져요. 몸이 오히려 피로도가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단톡방에서 또 이제 공지할 내용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